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쓰는 온갖 돈이 전부 전쟁터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때 번개처럼 끝낼 수 있는 짧은 군사 작전이라고 선전했던 이 전쟁은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경제적 악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러시아 정부의 재정 여력은 점점 마르고 있습니다. 복지와 교육, 의료 같은 민생 예산은 가차없이 잘려나가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국가 비상 예비금마저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국민 전체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전쟁을 위해 국민의 삶을 담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고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붕괴의 내수로 미끄러지고 있고 이 전쟁은 푸틴의 야망 자체를 뒤흔드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흐름을 뒤집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겨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략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계절이 될지도 모릅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미 이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는 올해 말 러시아가 전면적인 경제 폭풍과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선 뒤편에서는 여전히 포탄이 오가고 외교 무대 뒤에서는 비밀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 경제를 덮친 위기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들만 걱정하는 먼 미래의 위험이 아닙니다. 물가 폭등은 국민들의 일상을 직접 파고들고 있고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큼 기본 생필품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소비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경제 전반은 사실상 비상경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후방 도시들에서조차 공습경보 사이렌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정유시설과 송유관, 발전소와 같은 핵심 인프라가 연이어 공격을 받으면서 전쟁 피해는 더 이상 전선 주변의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이제는 전쟁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경 근처만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전략적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시설들까지 과감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국경에서 약 1300km나 떨어진 공업단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현실이 되었고 이 사건 이후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의 무게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드론 한 대의 비행 경로가 바뀌기만 하면 자신의 집 지붕이 폭발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러시아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상징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목표는 러시아 정유공장과 송유관, 저장시설 등 에너지 체계의 핵심입니다. 석유와 가스를 정제하고 유통하는 이 시설들은 러시아 경제와 전쟁 수행 능력을 동시에 떠받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수 시장에 공급되는 휘발유와 디젤뿐 아니라 군용 차량을 굴리는 연료, 그리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에너지 수입이 모두 이 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급소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2024년 봄부터 이듬해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정유시설과 에너지 인프라를 노린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공격이 일회성 파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서둘러 시설을 수리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시 날아와 또다시 시설을 멈춰 세웁니다. 고쳐놓으면 다시 맞고 기워놓으면 또 찢기는 이 악순환은 결국 현장의 기술자들뿐 아니라 시민들의 심리에도 깊은 피로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멈추고 주유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선전 방송을 믿지 않습니다. 푸틴이 약속했던 빠른 승리는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연료 부족과 가격 인상, 공급 차질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은 모든 산업과 물가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연료가 오르면 물류 비용이 오르고 물류 비용이 오르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도 함께 치솟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버티게 해주었던 마지막 기둥이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이 안에서부터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연달은 정유시설 피격으로 인해 수출 가능한 물량은 줄어들고 내부 소비를 채우기도 벅찬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전략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서방의 고강도 제재가 겹치면서 이 전략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경제 정책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려면 먼저 스스로가 절벽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크렘린은 아직 그 절벽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생활 필수품 가격의 급등, 실질 임금의 하락, 도심과 지방 곳곳에서 반복되는 드론 경보, 이 모든 것이 러시아 사회 전체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도로와 마트, 버스 정류장과 주유소에서 사람들은 날마다 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더 추워지고, 더 비싸지고, 더 위험해질 것인가? 물가가 임금보다 빨리 뛰는 현상은 이미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정부 방송이 아무리 낙관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도 사람들의 체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갑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러시아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9%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중앙은행은 허겁지겁 기준금리를 20%가 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충격적인 조치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통화량을 줄여 물가 압력을 누를 수 있지만 동시에 대출이 얼어붙고 투자와 소비가 모두 위축됩니다. 잠시 후 금리는 다시 조정되었지만 이미 경제 전반은 큰 충격을 받은 뒤였습니다. 이듬해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물가는 다시 거의 10%에 가까운 속도로 올라갔고 이러한 고물가 상태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가을에 들어서면서 공식 수치는 다소 둔화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그것이 정부의 뛰어난 경제 운용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완전히 바닥나 더 이상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러시아 여성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씩이라도 새 옷을 사고 수입 식품도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지출을 줄이고 또 줄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산 제품은 거의 접근이 불가능해졌고 매장 진열대에는 국내 제품만 남았지만 그마저도 마음껏 사기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담은 전체 나라를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통계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개인적인 하소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높은 물가와 고금리는 러시아 가계의 저축을 갉아먹었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 수준을 동시에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통계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집값과 소득을 감안했을 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택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시된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인들 가운데 충분한 돈을 모아 집값의 일부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평균 소득 수준으로는 몇 년을 꼬박 모아야 겨우 계약금을 맞출 수 있지만 그 사이 집값은 또 오릅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감각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듭니다. 집을 사지 않고 옷을 사지 않고 여행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식탁 위에 올라가는 음식까지 줄이게 됩니다. 실제 유통 통계를 보면 우유와 돼지고기, 곡물 같은 기본 식품의 판매량이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여가와 사치품이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결국 음식과 난방 같은 생존 필수 항목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그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후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러시아가 국가 전체를 전시체제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수 산업만이 거의 유일하게 성장하는 분야로 남았고 나머지 민간 산업은 하나둘씩 뒤로 밀려나거나 붕괴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심지어 군수 산업조차 이 위기의 파도를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전략 연구 기관들조차 이제는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정체에 가까워졌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고 자찬했던 경제는 올해 들어 분기마다 성장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첫 분기에는 미미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두 번째 분기에는 더 내려앉았고 세 번째 분기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까지 주저앉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단되고 임금 인상이 막히고 세수 증가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전쟁 비용이라는 납덩이가 재정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치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향해 밀려갑니다. 러시아 산업계 전반을 들여다보면 더 암울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철도를 기반으로 한 물류 시스템은 사실상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를 떠받쳐온 산업 중 상당수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화물로 가득 차야 할 화물 열차들이 빈 채로 정차해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때 국가의 혈관처럼 불렸던 철도망은 이제 실질적인 수송량 감소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화물철도 운송량이 수천만 톤 단위로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이 현실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운송량이 줄어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어 나를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고 수출이 막히고 내수 수요도 사라지면서 철도 회사들은 당장 오늘 실어야 할 화물을 찾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군수물자 역시 철도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운송 인프라의 약화는 결국 전쟁 수행 능력에도 직격탄이 됩니다. 전쟁을 위한 포탄과 연료를 전선까지 보내지 못한다면 전장에서의 전술적 우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임업과 목재 산업도 위기입니다. 목재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였지만 높은 금리와 제재, 루블 가치 변화가 겹치면서 생산과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목재 관련 산업 생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무를 베어 수출하는 일조차 예전만큼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철강과 석탄, 자동차, 식품 가공, 금융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수요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도 비용은 그대로인 현실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은 인력 감축입니다. 직원들을 해고하면 당장은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다시 기업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이미 수익성이 떨어진 기업들이 비싼 이자를 부담하면서 버티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추가 대출로 예전 대출의 이자를 막는 식의 지속될 수 없는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평시에도 충분히 위기적이지만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때문에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고 그 여파로 연료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젤과 휘발유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트럭과 기차, 농기계가 멈춥니다. 농산물과 생필품이 도시로 들어오지 못하고 공장 제품이 항구와 국경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최근 러시아 주유소 앞 풍경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주민들은 한정된 연료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합니다. 정부는 사람들 탓을 하며 과도한 사재기를 문제 삼지만 실제로는 판매량 자체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원해도 마음껏 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여전히 통제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국민 탓을 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정유 능력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거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수출을 늘려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기존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은 더욱 빠른 속도로 마르고 있습니다. 예비비와 비상자금은 이미 전쟁 비용을 메우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자연재해나 금융위기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쌓아두었던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 팔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오랫동안 손대지 않겠다던 금 보유고마저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보도는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내 채권 발행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면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향후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옵니다. 루블 채권뿐 아니라 위안화 표시 채권까지 확대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현금 부족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각종 세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단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상과 전자제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계획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한계까지 몰린 서민들에게 더 큰 짐을 얻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른 상황에서 세금까지 늘면 사람들은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전체로 보면 이는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수입니다. 피가 부족해 쓰러져 가는 사람에게 피를 더 뽑는 격입니다. 러시아 권력 핵심부에서는 여전히 제재의 역효과를 강조하며 서방도 결국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의 수장은 서방의 제재가 세계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더 이상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경고가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체스판 위에서 패색이 짙어진 플레이어의 탄식에 가깝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여왔고 이제는 그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졌던 중국조차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격 협상에서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위험이 커진 일부 거래에서는 한 발짝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가 기대던 마지막 지렛대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전쟁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매달 수만 명 단위로 병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징집병과 계약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군 복무 보수를 일반 임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지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요인이 됩니다. 한 해 동안 군인 급여로만 수십억 달러가 지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와 탄약, 군수, 의료, 장병 가족 지원 예산까지 더하면 전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이 모든 지출이 생산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전장에서 소모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 경제가 이를 계속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며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협상 테이블을 조금이라도 덜 나쁜 조건에서 맞이할 것인가? 미국이 제시했던 평화안 초안이 한때 작은 희망처럼 언급되기도 했지만 그 내용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과 함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와 주권이 걸린 문제에서 쉽게 양보할 수 없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러시아는 더 많은 돈을 전쟁에 쏟아붓고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더 많은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은 줄고 예비 자산은 소진되고 산업은 붕괴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주장해온 강한 러시아라는 신화는 점점 더 많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마주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멈출 수 있는가입니다. 경제라는 몸통이 부서지고 있는데 군사력이라는 팔과 다리만으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쟁은 이미 러시아의 미래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금도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 전쟁이 끝나는 날은 러시아가 승리를 선언하는 날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